안녕하세요. 안경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대비를 위한 특별시험 객관식 문제풀이 1번부터 10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 처벌을 화장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처벌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자, 답을 찾는 것 이전에 진짜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항상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라는 거를 해야 하고 그 신고할 때 사항들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변경 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행정 처분을 내려지게 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은 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가 아니고 판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변경입니다. 실질적인 판매업자 주체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상호와 소재지가 바뀐 거기 때문에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거에 대한 당연히 처벌 사항이 없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주체가 바뀐 겁니다. 이거는 상호나 소재지 변경이 아니라 판매업자가 매매라든가 상속 등에 의해서 바뀐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상호가 바뀐 경우예요.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바뀌었는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1차 처벌에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 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2번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 대상 화장품과 그 위해성 등급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보기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회수 대상 화장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들의 등급이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각에 속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각각에 속하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의 위의 화장품이 회수 시작일로부터 언제 회수를 해야 하고 그거에 대한 홈페이지 이런 데 게재를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무사항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자, 일단 회수 대상 화장품임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식약처에 회수 계획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 회수 대상 화장품임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거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이 상관없이 전부 그렇게 위의 화장품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식약처에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부터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등급은 일단 회수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간신문 영업자 및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해요. 회수 대상 화장품이 어떤 거다라는 거에 대한 이유는 뭐고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일간신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등급에 속하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는 거는 사용 금지 원료로 제시되어 있는 그러한 원료들을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사용상의 제한이 만약에 0.1%로 되어 있는데 0.2%를 사용했다. 그러면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를 그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을 한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속합니다. 가등급에 속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자, 나등급입니다. 나등급에 속하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전용기 포장 위반한 화장품입니다. 안전용기 포장 위반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건데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같은 경우에는 공통시험 항목과 추가시험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수대상 화장품에서의 나등급은 아니고요. 일단 내용량 부족 같은 경우에는 위의 화장품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용량이 모자란다고 해서 좀 화는 나겠지만 사람들한테 위해성까지는 없기 때문에 위해 화장품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이러한 회수를 해야 되는 화장품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속한 거를 보면 비의도적 사용 금지 원료의 한도를 정해 놓았는데 이걸 위반을 했거나 미생물 오염 한도를 위반을 했거나 pH 조건, 퍼머넌트 웨이브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 조건, 유리 알칼리, 화장비누의 경우만 의미하겠죠. 이러한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어겼다. 그러면 이건 나등급에 속하고 회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수를 하면 됩니다. 물론 회수 보고는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건 공통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게재해야 될 사항들은 일간신문이나 일간신문과 영업자 식약처 홈페이지에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내용량 부족은 위해 화장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주 원료 함량 부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다등급 화장품에 속합니다. 네, 전부 또는 일부 변폐된 화장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 혼입 또는 부착된 것 중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품, 그 다음에 사용기한, 그런 거에 사용기한에 위조, 변조된 화장품, 이때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 변조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 판매업자가 또는 제조업자가 자진 회수한 화장품, 이것도 다등급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법 16조 1항 위반한 화장품입니다. 자, 16조 1항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다등급에 속하는 위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회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수를 해야 하고요. 영업자 및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는데, 가등급, 나등급과의 차이가 뭐냐?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3번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에서 실증 자료인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있으면 표시 광고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질문이 나왔는데요. 일단 표시 광고를 했을 때에는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증 자료를 갖춰놔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식약처장이 요청을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이러한 표시 광고에 대해서 어떠한 실증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한 것들 중에서 그 실증 자료에 해당되는 것이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체 외 적용 시험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화장품에서 인정되는 경우와 기능성 화장품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걸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표시 광고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 항균. 자, 항균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의 하나는 거고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셀룰라이트의 영구 감소가 아닌 일시적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화장품의 영역에 속하니까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표시 광고할 수 있고요. 붓기나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등은 표현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실증 자료로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일반 화장품에 대한 얘기고요. 또한 피부 노화 완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를 실증 자료로 제출을 하면 되고요. 일반 화장품에서 표시 광고할 수 있는 표현이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콜라겐의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나 효소의 증가 또는 감소 또는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기능성 화장품에 한해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그러한 자료들을 제출을 하면 이것이 표시 광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화장품의 위해 평가는 인체가 화장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영향과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 평가, 자, 위해도 결정이라는 일련의 단계를 말한다라고 하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위해 평가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정확한 의미와 정의를 갖다가 정의를 해주셔야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위해 평가를 4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위해 평가는 왜 할까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든가 사용상에 제한이 있는 원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정이 되어 있는 불변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써봤더니 이거는 사용 제한 원료가 아니라 사용 금지 원료로 이거는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면 새롭게 위해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물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위해 평가라는 거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위험성 확인이라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즉 위해 요소에 사람들이 노출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의 정도와 영향의 종류, 즉 위험한 것 같다, 그런 것들이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 결정이라는 단계는 뭐냐, 얼마만큼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한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게 위험성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법규에서 설명을 한 게 동물 실험 결과 등으로부터 독성 기준값을 결정하여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을 설정한다. 조금 딱딱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노출평가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 노출평가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험성 결정에서 인체에 얼마만큼 노출됐을 때 위험한가를 결정을 했다면, 그러면 이 물질들이 화장품으로 사용을 했을 때 얼만큼 인체에 노출되는가, 만약에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성분이 네일아트 숍을 하는 그러한 분들한테 노출이 많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얼마만큼이 그 물질이 이러한 성분들이 노출이 되는가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는 게 바로 노출평가라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 3번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해도를 결정을 내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위해평가의 4단계는 너무 중요하니까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이라는 거를 꼭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보강해서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유해성이라는 게 있고, 좀 전에 보기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위해성이 있고 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지가 않는데요. 유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물질 고유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고요. 위해성은 유해한 화학 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좀 무슨 말인지 조금 난해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벤젠의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벤젠 같은 경우에는 유해해요. 네, 해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로서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유해하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벤젠이 아주 극소량만이 사람한테 노출이 되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유해성은 있지만 위해성은 없다, 위해를 가하다,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해성은 그렇게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사람한테 위해성, 그 다음에 물질 고유의 성질은 유해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럼 독성은 뭔데? 이러한 사람한테 위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위해 요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성질이다. 즉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유해성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평가가 아니라 위해평가인 거예요.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해를 가하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위해평가라는 것들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영유아용과 어린이용 화장품은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 안전성 자료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한 제품에 뭐가 되겠어요? 제조 일자 혹은 마지막으로 수입한 제품에 뭐가 되겠어요? 통관 일자 이후 3년간 보관한다 하고 여기에 적합한 단어를 지금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영유아용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성에 대한 더 강화하는 규정들이 더 많아졌고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종류로서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데요. 누가 보관해요? 당연히 영유아용 어린이용 화장품을 표시 광고하려고 하는, 판매하려고 하는 책임 판매업자겠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이러한 안전성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보관을 해야 한다? 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자, 제조일로부터 마지막으로 제조한 제품의 제조일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일자로부터 3년간 보관을 하고요.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일자가 뭐예요? 바로 통관일자이기 때문에 통관일자로부터 3년간 보관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안전용기 포장의 대상 품목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안전용기 포장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안전용기 포장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아세톤을 포함한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자, 액체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이게 마시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네일 폴리시 리무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안전용기 포장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용 오일 등, 자, 베이비 오일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 점도가 21cm 이하인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상태의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역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마시기가 좋아요. 그리고 점도라는 게 끈적끈적한 것을 얘기를 하니까 운동 점도가 적은 거예요. 그 센티스톡스는 점도의 이러한 운동 점도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21센티스톡스 이하인 이러한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상태의 제품은 반드시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한다. 자, 만 5세 어린이가 열기에 힘든 그러한 포장, 용기 포장을 의미합니다. 자, 개별 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역시 액체 상태의 제품은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일회용 제품이나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나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어린이가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해서 누르거나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용기 포장 대상 품목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압축 분무용기 제품, 에어로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용기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앞에 나왔던 이러한 네일 폴리시 리무버라든가 이런 것들 이어도 안전용기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을 때 고지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하고 질문을 했는데요. 가장 기본이 내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할 때에 동의를 받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걸 정리해야 되는 게 여기서의 내용, 핵심 내용이고요. 자, 일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할 때 동의해야 되는 의무, 고지사항은 뭐냐? 일단 정보를 제공을 누가 받는가? 라는 것을 고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목적을 고지해야 하고요. 또한 어떤 거, 이름, 나이, 어떤 거를 정보를 제공을 하겠느냐라는 개인정보 항목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유해서 언제까지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자, 또한 동의 거부권이 있다는 이거를 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만약에 불이익이 있다, 어떠한 조건들을 걸고 이것을 제공하지 않겠다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불이익이 있으면 그 불이익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익 아닙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으면 불이익 내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실무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상담하거나 어떤 개인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고 이용할 때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 10조 유지관리라는 이러한 것에 그냥 그 자체의 법규가 나왔어요. 사실상 법규 같은 경우에는 원문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익숙해지신다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건물 시설 및 주요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 기록해야 한다 라고 제10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의 화장품 원료 중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원료로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중에 하나가 대표가 뭐예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있으니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숙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답은 3번 천수국국 추출물인데요. 만수국국 추출물은 사용 제한 사항이 있어서 사용 제한 원료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천수국국 추출물은 화장품의 사용 금지 원료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스테아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급 애시드, 고급 지방산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캠퍼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에 사용을 하는 수렴작용이나 진정작용이 있어서 지성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성분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당연히 다 사용할 수 있는 원료겠죠. 그 다음에 세테아릴 알코올, 고급 알코올입니다. 디프로필렌 글라이콜,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가 알코올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천수국고 추출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 방법 중에서 안티몬과 니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 방법만을 짝지어 놓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서는 공통시험 항목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데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해놨고요. 그 중에 대표가 안티몬과 니켈, 수은, 이런 것들, 포름알데하이드 등이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니켈이나 안티몬, 카듐은 비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ICP, ICP-MS, AAS는 니켈, 안티몬, 카듐, 비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 객관식 문항을 풀어봤고요. 앞으로 11번부터는 다음 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